17번 영조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조선 영조에 대한 검정고시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탕평책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 탕평책을 실시하여 붕당의 대립을 완화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영조와 정조의 경우에는 거의 탕평책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탕평책이란 것은 그 당시의 붕당 정치, 대신들 간의 당파 싸움이 워낙 치열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다스려서 왕권을 강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조와 정조의 탕평책에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영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그 붕당 정치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붕당을 자기 마음대로 막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약간 눈치를 보면서 개혁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약간은 온건한 그리고 소극적인 탕평책을 펼쳤습니다. 이에 반해 정조는 이 영조의 아들이 바로 사도세자입니다. 이 사도세자, 즉 자신의 아버지가 이 당파 싸움, 붕당 정치로 인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영조보다는 강력하고 적극적인 탕평책을 펼치게 됩니다. 영조가 실시했던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면 균역법, 지나친 형벌 금지, 신문고 부활, 그리고 탕평비를 건립하였습니다. 정조가 했던 제도들에는요, 규장각을 개편하고, 규장각은 왕실의 도서관 같은 곳입니다. 규장각을 예전에는 왕실에 대한 문서만 기록해 놓는 곳이었는데 이렇게 개방하고 확대 개편함으로써 문화 부흥의 중심지로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장용영이라는 자신의 친위 부대를 결성하고요. 그리고 수원화성, 아주 유명한 정약용과의 협업으로 수원화성을 건설하게 됩니다.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나머지 1번, 2번, 4번에 해당하는 왕 또는 인물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외교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였다. 이것은 광해군입니다. 이 광해군은 실리적인 것을 추구했지만 당시의 조정의 대신들은 워낙 명분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정책 연구기관인 집현전을 설치하였다. 이것은 세종입니다. 사실 그 집현전은 세종 이전에 설치가 되었지만 이것을 왕실 내로 들이고 제대로 활동하게끔 만든 것은 세종입니다. 네 번째,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경복궁 중건하면 바로 조선 후기의 흥선대원군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입니다. 다음 대화와 관련된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는 지문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풍년과 흉년에 관계없이 토지세를 걷는다고 하던데 앞으로는 한 결당 4두를 내면 4두를 내면 된다고 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세금 제도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이 지문은 영정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무언가를 영원히 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풍년과 흉년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걷거나 아니면 그 밭에 토지가 얼마나 비옥한가 황폐한가를 따져서 세금을 걷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제 농사를 짓는 인구가 많고 넓은 땅을 관리하다 보니 그것을 하나하나 체크하는 게 어려워져서 그런 것 상관없이 그냥 풍년과 흉년에 상관없이 한 결당 4두를 걷는 원칙을 영원히 정하는 것이 영정법입니다. 나머지 1번, 3번, 4번에 대해서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호포법은
군역을 포로 대신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군대에 가야 되는 의무를 이 배를 짜서 국가에 올리면 군역을 면제해주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민들만 이 포를 바쳤어야 했는데요. 흥선대원군 때 일반 상민뿐만 아니라 양반에게도 이 포를 징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호포법의 정의입니다. 세 번째, 직전법의 경우에는 조선 초기에 실시되었던 제도입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지급했던 제도입니다. 네 번째, 진대법. 진대법은 말 그대로 곡식을 빌려주는 구휼 제도입니다. 구휼 제도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백성을 구제해주고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이 진대법은 나중에 조선시대에는 환곡제도라는 것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 영화 최근에 흥행하는 영화 중에 군도에 보시면 그 강동원 씨 쪽 집안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줍니다. 쌀을 빌려줍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하고 나서 갚아라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데 처음에는 묵은 쌀 또는 모래 섞인 쌀, 벌레 먹은 쌀들을 빌려주고 다시 그것을 받을 때에는 정상적인 쌀을 받는, 한마디로 그 농민을 수탈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그렇게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황곡의 폐해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조선시대의 황곡 제도입니다. 19번과 20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과 관계 깊은 실학은 조선 후기에 실용적인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등을 저술하였고 화성을 쌓는 데 이용된 거중기를 제작하였다. 답은 바로 3번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 경세유표를 비롯해서 많은 책을 남겼고 그리고 정조의 부름으로 화성을 쌓는 데 이용된 거중기를 제작하는 사람입니다. 1번에 나타난 사람, 2번, 4번 역시 모두 조선 후기의 실학자들의 이름입니다. 20번.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대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2번입니다. 이 한가라는 것은 신라시대에 있었던 시조의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찬기파랑가, 찬기파랑가. 뭔가 제목부터 귀족적인 그런 느낌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모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민화가 유행하였다. 탈춤이 성행하였다.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다. 이것은 모두 조선 후기 서민 문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새겨진 조선시대의 비석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도 싸우지 않는 것은 화친하는 것이요, 화친을 주장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이 말인즉슨 서양 오랑캐와는 친하게 지내지 않겠다. 우리는 싸우겠다. 나라의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서양 오랑캐를 물리치겠다. 바로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 담긴 척화비입니다. 이 흥선대원군은 고종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은 참 많은 정책을 펼치셨는데 그 중에 좋은 평가를 얻는 것도 있고 이것은 조금 백성들의 원성을 샀다 하는 평가들도 있습니다.
우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부터 살펴보면 후포제. 아까 문제에서도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양반과 상민의 구분 없이 군포를 걷겠다. 그리하여 민생을 안정하겠다. 라는 의도가 있었고 능력에 따른 인재의 등용. 예전에는 신분과 계급에 막혀서 진출하지 못했던 인재를 능력을 인정하여서 등용하겠다. 그리하여 왕권에 충실한 신하로 육성하겠다. 즉 왕권 강화에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의 철폐가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 서원은 백성들을 수탈하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47개소만 남기고 모두 철폐하는 것으로 이것 또한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들로는 첫 번째 경복궁 재건이 있습니다. 이 경복궁을 다시 멋있게 지음으로써 왕권의 강화를 도모할 수 있었지만 이 경복궁을 다시 그렇게 크고 멋있게 짓기 위해서 동원되었던 수많은 백성의 그 노력과 시간과 고통에 대해서는 아쉬운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 당백전, 일전에 100배 가치를 지닌 지폐, 화폐를 마구 발행해내서 엄청난 물가 상승을 불러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복궁 재건을 위해서 기부금을 걷었는데 이것 또한 백성의 원성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에 있는 비석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알아볼 텐데요. 우선 2번에 있는 단양 적성비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진흥왕이 영토를 넓힌 후 기념으로 세운 비석입니다. 3번의 백두산 정계비는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나타내는 비석입니다. 네 번째 광개토 대왕릉비는 고구려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새겨놓은 비석입니다.